자, 그러면 이제 그 소멸이라는 그 단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멸은 어쨌든 내가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이 되는 거죠. 근데 소멸되는 원인이 그 박스에 보니까 실현 소멸 사유가 있고 미실현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소멸 사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세금을 제대로 다 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미실현은 뭐냐면 아직 납세만 남아 있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개념을 미실현 소멸 사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표적인 사유가 납부하면 소멸되는 거죠.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납부는 원칙은 현금, 금전으로 내라.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물납으로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충당. 충당이라는 용어는 민법 용어입니다. 민법 용어예요. 그 충당은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납부할 조세 등을 환급금과, 환급이 뭘까요? 돌려받는 거죠. 환급금과 상계하는 거. 속된 말로 퉁치는 거. 그렇죠? 줄 거 받을 거 서로 퉁치는 거. 그게 우리가 상계 또는 이제 법률 용어는 충당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연말정산을 해봤는데, 자,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할 때 됐죠? 좀 있으면.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돌려준대. 세금을 보니까 뭐 10만 원을 환급받는데, 10만 원을 환급받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세무서에서 돈을 돌려주는 거니까. 그게 환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환급이 안 돼요. 너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전화를 통해서 물어볼까 하는데 괜히 겁나는 거야. 괜히 또 전화해서 내 인적성이 노출되면 뭐 다른 것도 어떤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 고민하다가 이제 세무서를 간 거지. 그 세무서를 딱 갔더니 세무서에서 이제 딱 TV를 이렇게 딱 나를 째려보면서 화면을 딱 돌려 보여주는 거죠. 보라고. 당신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 내가 체납된 세금이 있는 거예요. 체납된 세금. 그럼 체납된 세금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서로 상계하고 충당하고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체납된 세금이 2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거죠. 응? 잘 오셨네. 어차피 지금 체납된 거에서 10만 원 충당하고도 10만 원 모자라. 그럼 10만 원 언제 내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황스럽죠. 괜히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서로 상계에서 붙여지는 거죠. 상계, 충당. 자, 이걸 충당이랍니다. 그 다음에 부과의 취소. 취소라는 용어를 역시 민법 용어입니다. 취소. 그러니까 부과는 세금을 결정된 세금이지만 취소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12월 2일 날 송년 모임을 갖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단톡방에서 그 약속이 취소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효하게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정해진 그 약속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 세법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효하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정해졌는데 부가 처분을 당초의 처분 시점으로 소급이 뭘까요? 소급은 거슬러 올라가. 역시 민법 용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상실시키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었던 일로 할게요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없었던 일로 할게요. 저희 평택쌤에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홍길동 씨인 줄 알았더니 동명이인이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거기서 찢어버리세요. 그게 바로 부과의 취소예요. 부과의 취소.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와요.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만료. 그 다음에 5번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다 민법 용어야. 그래서 왜 우리가 민법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민법 용어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이거예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싶어 이 뜻이야. 지난 여름에 네가 한 탈세 사실을 알고 싶어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 사무실 차립니다. 이제 중개업을 하세요. 그러면 중개업을 이제 하시게 되면 중개업을 하시는데, 지금 계략적으로 중개 창업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8만여 업소 정도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러면 8만여 전국적으로 업소가 매년마다 중개를 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만 개 업체를 매년마다 세무조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신고를 1년에 한 번씩 할 테니까 그 신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부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만 개 업체를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뭐 저 라인, 또 다음에는 요 라인, 그 다음에는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 그러면 요쪽에 계신 중개업소는 뭐예요? 몇 년 걸리는 거야? 한 4, 5년 걸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분은 한 4, 5년, 업력이 한 4, 5년 됐단 말이야. 그럼 세무조사라면은 그 4, 5년치 자료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기간, 들여다보고 싶은, 즉,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누락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제척기간.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척기간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척기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7년이다. 그럼 7년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년 전에 누락한 것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후관리예요. 사후관리. 여러분들의 업을 하는 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 사후관리.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문제가 없었지만, 탈세한 게 문제가 없었지만, 세무조사 안 나오던데 교수님. 네.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뒤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 뒤끝 있죠. 세금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탈세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탈세를 해가지고 분명히 나는 절세인데 내 생각에는 남들은 탈세라고 해. 나는 절세라고 믿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걸릴 것까지 감안을 해서 탈세를 해야 돼요.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죠? 나는 분명히 절세라고 생각해.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과해버리면 나중에 걸렸을 때는 뒷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세금이라는 것이 세무조사를 그냥 내가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간에 1년에 한 번씩 신고한 거를 세무조사를 받으면 차라리 그래도 알 수 있어요. 그럼 1년에 내는 거는 얼마, 누락된 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5년치 조사를 한다? 7년치 조사를 하면 7년 전에 누락한 거, 6년 전에 누락한 거, 3년 전에 누락한 거가 다 그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고 이게. 그렇죠? 아니 뭐 하다못해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모임에서 회비를 한 달에 5만 원 낸다. 그 5만 원이 1년 모이면 얼마죠? 6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밀리면 어떻게 돼요? 60만 원 내놔야 돼. 그러니까 모임을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야 이제. 60만 원 못 내겠어. 그렇죠? 하물며 우리 회비도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회비도 부담스러운데 세금은 어떻게 했어요? 다 털리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중개업이 잘 안 돼. 그러면 그걸 평택세무서에서 아니면은 뭐 국세청에서 인정해 줄까요? 전혀 내 사정이 인정하지 않죠. 그건 당신 사정이고 뭐고 세금 내놔라 이거야. 그렇죠? 잘 나갔다 왜 안 냈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려면 돈이 없는 거야. 잘 나갔을 때는 뭐 1, 2천만 원 내면 아무것도 안 내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천만 원이 뭐야? 100만 원 내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면은 내가 세금 저축을 차라리 드는 게 나을 것 같아. 탈세를, 그러니까 걸릴 걸 대비해서 미리 세금 저축을 드는 거야. 적금을, 세금 적금을. 탈세 적금. 이름을 탈세 적금이야. 탈세 적금. 근데 탈세로 만들지. 이름을 절세 적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달에 얼마씩 그냥 그러면 나중에 목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 나와서 걸렸어. 그럼 내면 되지 뭐. 낼게요. 쉽지 않으실 텐데. 아니 저 다 모아놨어요. 탈세 적금 다 모아놨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좀 모아놓은 것이 있으면 그걸 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의미가 있어. 그냥 아예 계좌이체를 해놓으세요. 탈세 적금 계좌 만들어가지고 계좌이체를 해버려 그냥. 그렇죠? 그럼 나중에 걸려도 내면 되지 뭐 걸리면은 좀 더 내든가.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라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과거에 누락 여부를 있는지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강제로 부과하는 권리를 이것을 부과권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부과권. 부과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냐? 소멸시효. 시효라는 개념은 시간의 효력을 말하죠. 시간의 효력을 소멸시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효력을 우리는 시효. 근데 시효가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시효 두 가지를 배우세요. 소멸시효 배우시고 취득시효라는 거 배우십니다. 민법에서. 그 중에 세법은 소멸시효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슨 권? 징수권.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소멸시효합니다. 그럼 징수가 뭔지 설명드리죠. 징수가 뭐예요? 강제로 거둔다.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얘는 지금 세무서에서 받을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얼마의 돈을 받을지는 알고 있어. 그래서 받을 돈이 얼마냐?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납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 거두어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강제로 거둘 때 뭐 바로 내나? 바로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징세과에서 전화가 와요. 왜 세금 안 내냐고. 그렇죠? 그러면 그 시효가 필요해. 이 시효를 5년을 잡겠다 이거예요. 5년. 그러니까 쉽게 해서 5년 동안 돈 달라 하는 거예요. 돈 달라. 그 제자가 이제 세무공무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이 징세과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징세과. 그리고 징세과에 배치를 받으니까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전화해가지고 연체자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세금 내놓으라고. 그게 일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못 다니겠다고. 야, 그거 어렵게 들었는데 그거 다녀야지. 그러니까 아유 교수님, 내가 무슨 뭐 빚쟁이도 아니고 난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세금 안 내세요?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내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막 화내고 말이야. 막 너 몇 살이야?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이게. 뭘 죄송해 연치자인데. 근데 제가 죄송한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일 못하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이거. 그럼 뭐 잠수 타는 사람 뭐 등등등등.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징세과에는 이제 일단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목소리. 벌써 목소리 자체가 그냥 쫙 공포감을 주는 목소리야. 잘 먹히는 거죠. 또 한 제자는 남학생이었는데 얘가 얼굴이 애능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자마자 법인세과에 배치를 받은 법인조사과. 법인조사. 그 왜 뽑은 이유는 뭐예요? 성적은 안 좋은데 얼굴이 조사야. 얼굴이 조사. 얼굴이 딱 조사. 하고 다니는 것도 무슨 잠바 하나 입고 다녀요. 이게 얼굴이 조사야. 얼굴이 조사. 그러니까 그 팀장이 이 딱 맞다. 법인조사과에 딱 맞다. 그러니까 얘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일단 뽑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를 잘 모르지.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일단 벌써 가면은 얘 제자가 팀장인 줄 알고, 사장님이 이제 얘가 책임자인 줄 알고, 책임자는 여기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책임자가 더 나이가 많은데 여기가 책임자인 줄 알고, 그렇죠? 이거 표정 자체가 그냥 조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매로 따지면 얼굴이 명도야. 얼굴이 명도.
명도 소송하시죠? 강제로 내보는 얼굴이 명도야 벌써. 그럼 이게 먹고 들어가거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쪽으로 이제 조사권을 다닌 거죠. 이게. 그죠? 헤맸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하고 5년 동안 걷어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강제로 우리가 거둘 때는 소멸시효를 말씀드리고 너 왜 옛날에 세금 누락했니? 를 따질 때는 어떤 개념이 쓰는 거예요? 제척기간.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찌어찌 해서 운 좋게 이 기간을 피한 거야. 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무인도에 가서 한 10년 살다 온 거야. 무인도에 가서. 보니까 5년이 지나버렸어. 그렇죠? 그럼 면탈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십니다. 가보시면은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 자, 별 표시해 놓으시고 이것도 한 2, 3년 주기로 출제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중개사분들이 할 수 있는 업역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매 대리를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요. 경매 대행. 그럼 여러분들 대신 경매 대리 낙찰을 받아서 중개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경매 대리 쪽으로 특화시켜도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쪽 서울에 있는 강남 쪽 어떤 사무실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업소예요. 경매 대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개까지. 그렇죠? 뭐 의미가 있죠. 대신 낙찰 받아주면 그 낙찰자가 여러분한테 전속 중개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전속으로 임대차 관리 해주면 되잖아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리해서 제가 경매 대행해 드렸습니다. 근데 낙찰을 못 받아. 계속 낙찰 못 받으면. 아니 낙찰 받아주신다며요. 글쎄 왜 낙찰이 안 되지? 네? 낙찰 받기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 낙찰도 막 재수 삼수한단 말이에요. 낙찰도. 그래서 간혹가다 낙찰가가 뭐 110%, 120%짜리 있어. 이건 둘 중에 하나야. 뭔가 있는 선수든가 아니면은 그냥 지른 거야. 그냥. 낙찰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남들은 다 낙찰 받는데 나만 낙찰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뭐 물건 분석이 다 필요 없어. A 질러 120%. 막 120%를 누가 이겨? 1.2배로 썼는데. 그렇죠? 감정가 1.2배로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좋아한다고. 낙찰 받았다. 그리고 돌아서 미쳤구나 내가. 응? 왜? 낙찰을 자꾸 삼수사수하니까 열받거든 이게. 그래서 경매는 보통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중독되시면 안 돼요. 중독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매 대리를 할 때는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선순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선순위. 경매를 하면은 권리 관계에 대한 선순위. 그죠?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다루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민법에서 이제 민사특별법이라든가 또 중개사법에서 경매 대리가 나와요. 같이 이제 배우십니다. 그럼 세금도 이게 연결돼요. 세금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안성 씨야. 이안성 씨인데 이안성 씨가 자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요. 아파트가 한 채가 있습니다. 공도 쪽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 그런데 이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다 뭘 제공해 주죠? 담보를 제공해 주죠. 담보라는 제도 아시죠? 담보. 돈 빌려주고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채권 담보를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만약에 못 갚으면 이 담보부동산을 아파트를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경매 집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이 받을 채권액이 1억 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도 세금 체납이 돼서 받을 돈이 얼마냐? 요게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럼 도합 채권 금액이 2억 2천이 되는 거죠. 채권액이. 맞죠? 2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이분의 아파트 가격이 2억밖에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가
2억에 액면가 그대로 팔린다 하더라도 100% 낙찰된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 모자라요? 2천만 원 모자라요. 그러면 2천만 원 모자르니까 서로 이렇게 양보해서 가져가면 참 좋겠어. 그런데 문제는 은행 채권자하고 세무서 채권자가 양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 가져가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선순위를. 그럼 만약에 세무서인 국가하고 요 은행하고 이런 채권 다툼을 하게 되면 선순위 다툼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국가가 이길까요? 은행이 이길까요? 당연히 국가가 이길 거예요. 그럼 국가가 먼저 가져가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돼요? 얘는 8천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럼 2천은 손실 로스가 난다고. 자, 그랬더니 이 은행이 거품을 물어. 거품을 무는 거야. 왜 거품을 무느냐?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이거야. 아니 나는 이거 담보를 갖다가 받아둔 건데 담보도 권리란 말이야. 담보도. 나름대로 이 담보 권리를 확보해 놨는데 이 사적인 권리인 이 담보 권리는 민법상 무시가 되고 공권인 국가가 무조건 국가의 채권인 공권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제도를 뭐하러 만들었냐 이거 담보라는 제도가. 어차피 질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 내 담보된 권리는. 그래서 세금이 우선하는 게 맞긴 맞지만 이렇게 권리가 설정된 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질 거냐. 자, 그러면 이 권리 관계를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도 권리를 설정하고 여기도 권리를 설정해 놨으니 그렇죠? 그러면 권리의 깃발, 요 권리의 깃발을 먼저 꼽은 사람, 권리의 깃발을 먼저 꼽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권리의 깃발 꼽은 날짜들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얘는 이 날짜를 담보 설정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담보 설정일. 자, 얘는 이제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면 고지서 발송일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고지서 발송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나름 요 날짜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름 날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요 고지서 발송일, 요 날짜를 법으로 정해 놨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이 날짜를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일이요? 법정기일. 법으로 정해놨다 이거예요. 법으로. 그러면 법정기일이 날짜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12월 16일인가요? 자, 벌써 2017년도 12월 16일입니다. 자, 이제 18일이에요? 11월인가요? 야, 날로 먹을 뻔했네. 자, 11월 달. 그러면 이제 야, 올해도 이제 2달도 안 남았네. 그죠?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래. 응? 자, 그러면 11월 16일인데 16일 날 설정을 했는데 얘는 담보 설정을 이때 한 거예요. 응? 더 뒤에 12월 2일 날 담보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다 가져가면 돼요? 세금이 다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할 말이 없어. 자기가 날짜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담보 설정이 언제 됐냐면 2017년도 10월 28일 날 담보 설정이 된 거야. 그러면 이때는 누가 더 먼저 가져가야 돼요? 얘가 은행이 더 가져가야죠. 그럼 얼마나 합리적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권리의 깃발을 꼽은 날짜, 법정 기일을 중심으로 따져서 법정 기일 앞에 담보 설정이 돼 있으면은 담보권자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으면은 국가가 먼저 가져가면 되겠죠. 얼마나 합리적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인 건 맞는데 또 이런 거를 만약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알고 있으면은 이런 날짜의 이익을 이용해서 날짜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세금을 또 회피할 수 있단 말이야. 조세를. 그래서 국가가 고민하다가 좋아. 이게 논리가 맞는데 우리가 절대 설사 이런 날짜가 되더라도 절대 우리 이 세금은 포기 못해 라는 세금 제도가 있어요. 그 세금을 우리 경매에서는 뭐라 하면 당해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당해세. 당해세라는 뭐냐면 당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이 세금에 해당됐을 때는 설사 담보 설정일이 먼저 왔다 하더라도 누가 이긴다? 국가 우선이라. 국가나 지자체. 국가 지자체 우선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 상황이 돼도 얘가 날짜가 빠르지만 누가 이긴다? 국가가 이긴다. 지자체가 이긴다. 그럼 시험 문제 이거 물어보겠죠. 그렇죠? 이런 당해세냐 아니냐. 당해세가 아닐 때는 날짜 가지고 합리적으로 따져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당해세가 되면 무조건 다 가져간다 이거야. 무조건.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거기 4번에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 보십니다. 조세 우선권. 자, 조세 우선권은 조세, 가산금, 이자,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걸 우선권이라는데 이런 우선권이 제한받을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참고로 써놨죠. 피담보 채권의 우선. 피담보라는 것은 피담보란 말은 뭘까요? 담보된 피담보니까 담보된 채권이 우선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 즉 조세의 법정기일이 뭐라고요? 법정기일은 뭐라고요? 자, 이거는 법정기일은 조세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조세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일을 뭐라고 그래요?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법정기일 앞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조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조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맞죠? 다만 자, 파란 색깔 칠해놨어요. 자, 다만 당해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와 그에 관계된 가상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당해세. 한마디로 말하면 당해세라고 그래요. 당해세. 그럼 이런 당해세가 있었을 때는 설정 시기를 따지고 불문하고 안 따지고 이해되세요? 안 따지고 항상 뭐보다 우선한다?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말은 설사 얘가 날짜가 더 빨라도 누가 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날짜 안 따지고 이런 당해세가 되면 무조건 얘가 우선한다 이거야. 그렇죠? 포기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렇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해 놓고서는 여기 뒤에 와서 싹 말을 바꾼 거야. 그렇죠? 그래, 네가 날짜 더 먼저야. 당연히 먼저 가져오는 거야. 근데 얘는 안 돼. 이거야. 왜요? 자존심 말고 얘는 안 돼.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당해세. 당해세는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조세불복. 자, 조세불복. 이거는 뭐냐? 불복 게임. 불복 아시죠? 불복이니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조세불복이라는 제도예요. 조세불복. 그러면 이 조세불복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면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공인중개사 이부자 부동산이에요. 이부자 부동산. 네. 이부자 부동산.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를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 제주도를 가보니까 이제 이게 직업의식이야. 맨 보이는 게 중개사 간판만 찾게 돼요. 제주도는 중개사무실을 어떻게 차렸을까? 그런데 뭐 이름도 뭐 다양하더라고요. 뭐 부동산 하루방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좀 뭐 제주에 살얼이랐다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무실이 부동산 카페처럼 해놨어요. 카페. 괜찮더라고요. 카페처럼 해놓으니까 거기서 커피도 이렇게 팔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는 거.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개사무실이 여기 딱 보면은 왠지 나 혼자 들어가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들어가면 뭔가 사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물어만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중개사무실 혼자 가면은 뻘쭘하니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말 잘하는 친구랑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가서 이제 네가 좀 말을 좀 해봐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좀 이제 중개사무실도 좀 약간 그 나중에 창업했을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컨셉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카페라는 느낌이 들면 카페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부동산도 여기 하는 거야. 그렇죠. 요즘 보니까 여행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행사로 오면 무슨 여행사 사야 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카페예요. 카페. 근데 카페인데 카페 공간을 이걸 뭐 임대차를 거꾸로 전전세를 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여행사가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여행사 직원들은 카페에서 근무하는 거야. 너 근무지 어디니? 카페. 응?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 차 마시러 왔다가 여행 상담을 하는 거죠. 그게 성사율이 높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중요해. 이부자. 그렇죠? 근데 이름이 이가난이야. 고민됩니다. 카페까지는 좋았는데 이름이 이가난이야. 어? 나도 가난해 죽겠는데 지금 이분 만났다면 쪽박치 같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개명을 하셔야 돼요. 개명.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개명 많이 해요. 왜냐면 실명을 갖다 넣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명. 그러면 이제 뭐 개명을 뭘로 할 거냐? 뭐 유재석? 여자 유재석? 네. 유재석은 다 알잖아요. 강호동?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이경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빵빵 나이트클럽 같으면 다 이런 이름 왜 쓰는 거예요? 이름을 금방 우리가 인지하니까 쟤 강호동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갔던데. 기억이 안 나요? 네, 눈빛을 피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 이 부자 씨가 있는데 이 부자 씨가 한 7년 정도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7년 정도 중개업을 하면은 바로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고 그랬었죠. 세무조사는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 주어진 일정 기간을 네 글자로 무슨 기간이라고 했었죠? 제척기간. 맞아요.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조사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럼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척기간을 둡니다. 제척기간. 자, 그럼 요 제척기간을 딱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럼 이 기간이 5년, 7년, 10년 등의 제척기간이 도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5년, 7년, 10년 등의 이 제척기간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세무조사를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예고통지라고 합니다. 예고통지. 그러니까 예고통지라는 것은 뭐 대충 세금이 얼마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대충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견적서. 우리가 뭐 어떤 인테리어를 맡기면 가견적을 뽑아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직 세금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견적서를 딱 뽑아가지고 오면은 이 견적서에 대해서 뭐 내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든가 아니면 없으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응? 이 예고통지 받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의를 제기하세요. 저희가 아직은 세금을 결정하기 전 단계니까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구제를 받는 그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과세전 적 맞는지 부 틀리는지를 심사해 주세요. 이것을 접부심사 청구제도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접부심사 청구제도라고 해요. 접부심 청구라고 해요. 접부심 청구. 즉 과세가액을 확정하기 전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심의해 주는 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죠. 확정이 돼버리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접부심 청구를 하게 되면 뭐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결과가 있어요. 뭐 심사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채택한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면 가장 해피한 결정문은 뭘까요? 가장 해피한 결정문은? 채택한다지, 채택. 내 주장을 채택해 준다. 이의 제기를 채택해 준다. 이게 제일 좋지. 근데 가장 기분 나쁜 건 뭘까요? 심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류 전형 탈락이야.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아는데 서류 전형을 탈락시켜. 서류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서류 심사 안 해주겠다는 뭐 이런 걸 다 가져갔냐 이거야. 그렇죠?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결정문을 받으면 이제 내가 열 받겠지. 그러면 이건 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이 이제 확정문이 도착이 되면 세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럼 확정이 되면 일단은 내야 돼. 일단은. 그래도 나중에 혹여라도 내가 소송해서 이기면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안 내면 이자가 계속 붙여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일부러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졌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또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 벌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재산을 막 그 기간 동안에 빼돌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조세를 회피하는 그런 행위를 뭐라 하냐. 그걸 사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해행위. 사악한 행위다 이거죠. 네? 얼굴을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납세자 사악하네. 그러면 사행위 취소에 소송을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엉망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확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확정을 이제 딱 하고 나면 이제 확정이 됐어. 그래도 내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의 제기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 사후적 구제. 사후적 구제 제도라고 하죠.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는 요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조세 불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조세 불복. 불복이라고 그래요. 불복. 조세 불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불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적부심사라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조세불복이라는 단계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해석이.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용어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세불복은 국세에 관한 불복도 있고 2번 지방세전 불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불복은 우리가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까? 사후적 구제 제도입니까? 사후적. 그렇죠? 이미 세금이 결정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적부심사는 무슨 제도예요? 사전적 구제 제도라고 제가 써놨죠? 네. 과세 전, 과세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적 맞는지, 부 틀리는지를 심의하는 제도. 제가 써놨습니다. 세무서에서 납세분자에게 미리 통보한 세금 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분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 즉 옳고 그름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과세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반증 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조세 불복까지 해서 우리 이제 조세 총론 아주 우리 세법 알아야 될 용어들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 강론인 취득세부터 이제 들어갈 테니까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